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세계 5위의 자동차 거인이 모두가 탐내던 거대한 시장에서 스스로 빗장을 걸어 잠갔습니다. 지난 10년간 수조 원을 쏟아부어 지은 최첨단 공장은 단 하루아침에 심장이 멎었고 경쟁사들은 그들을 향해 어리석은 패배자라며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한 경영 실패가 아니었습니다. 대한민국 국가정보원이 경고한 국가 핵심 기술 해외 유출 범죄의 74%는 단 하나의 국가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추정 피해액 수십조 원. 모두가 패배를 확신했던 그 순간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반격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그 거대한 공장 안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사연 바로 시작합니다.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불우이웃을 위해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저는 CNN 방송국에서 다큐멘터리 감독으로 일하는 조셉입니다. 지난 수십 년간 카메라를 들고 세계 곳곳의 변화를 기록해왔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만큼 제 가슴을 무겁게 짓눌렀던 것은 없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한 기업의 흥망성쇠에 관한 기록이 아닙니다. 거대한 용의 턱 밑에서 그의 비늘을 뽑아들고 탈출해야 했던 사람들의 처절한 생존기이며 우리 모두가 마주하게 될 미래의 서막일지도 모릅니다. 모든 것의 시작은 모든 소리가 사라져버린 그날의 충칭에서였습니다. 그날의 공기는 유난히 기름과 쇠가 뒤섞인 냄새로 가득했습니다. 충칭 현대차 공장의 심장부, 조립 라인 바로 옆에 서 있었죠. 거대한 로봇 팔들이 쇳덩이를 들어올리고 수천 개의 부품들이 하나의 생명체처럼 맞물려 돌아가는 소리. 저는 그 거대한 교향곡에 매료되어 셔터를 누르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모든 소리가 거짓말처럼 뚝 끊겼습니다. 귓가에 남은 것은 거대한 공간을 채우는 침묵과 희미한 공조장치의 소음뿐이었죠. 처음에는 정전인가 싶었습니다. 하지만 비상등조차 켜지지 않았습니다. 멈춰선 컨베이어 벨트 위에는 조립되다 만차체가 흉터처럼 남아있었고 허공을 향해 뻗어있던 로봇팔은 영원히 굳어버린 거인의 팔 같았습니다. 현장의 모든 노동자들이 일제히 하던 일을 멈췄습니다. 서로의 얼굴만 쳐다볼 뿐 누구 하나 선뜻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눈빛에는 단순한 의문을 넘어선 마치 발밑이 꺼지는 듯한 원초적인 불안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뭔가 잘못됐다. 그 침묵 속에서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아니, 어쩌면 그건 현장의 모두가 함께 느끼는 거대한 공명이었을 겁니다. 불안한 루머들이 안개처럼 피어올랐습니다. 자금난이다, 매각이다, 철수다. 뜬 소문들은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가며 공장 전체를 잠식했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카메라를 다시 들었습니다. 이 정적, 이 불안감이야말로 제가 담아야 할 진짜 이야기의 시작이라는 것을 직감했기 때문입니다. 그때 한 공장 관리자가 제 옆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굳은 표정으로 어딘가로 향하던 관리자는 제 카메라 렌즈를 잠시 바라보더니 마치 혼잣말처럼 을조렸습니다. 그 목소리는 너무나 작아서 하마터면 놓칠 뻔했죠. 오늘이 마지막 일지도 모른다. 그 한마디는 비수처럼 날아와 제 가슴에 박혔습니다. 그건 단순한 예측이 아니었습니다. 오랜 시간 이곳에 모든 것을 바친 사람만이 내뱉을 수 있는 체념 섞인 절망이었죠. 그 관리자의 눈빛을 저는 아직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이후 저는 끈질긴 취재 끝에 당시 현대차의 경쟁사였던 도요타의 한 관계자와 연락이 닿았습니다. 그는 익명을 전제로 짧은 말을 건넸습니다. 조롱이 가득 담긴 목소리였죠. 그들은 무모하다. 그 한마디에 모든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알고 있었던 겁니다. 현대차가 발을 들인 이곳이 얼마나 위험한 땅인지, 그리고 그들의 도전이 어떤 결말을 맞게 될지를 말입니다. 하지만 당시의 저는 그 의미를 전부 이해할 수 없었죠. 며칠 후, 저는 베이징의 한 호텔 기자회견장에 앉아 있었습니다.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는 가운데 현대차의 공식 철수 발표가 있었습니다. 충칭 공장의 그 섬뜩한 정적이 바로 이 차가운 발표를 위한 예고편이었던 겁니다. 그 차가운 발표는 끝이 아니었습니다. 거대한 비극의 서막이자 제가 이 모든 것을 파헤쳐야만 하는 이유가 되었죠. 이제부터 그 5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려 합니다. 조짐은 이미 그때부터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충칭 공장의 침묵이 공식화되기 5년 전, 저는 베이징의 한 허름한 찻집에 앉아 있었습니다. 찻잔의 온기만이 유일한 위안처럼 느껴지는 차가운 공간이었죠. 제 앞에는 베이징 공장 내부 직원이었던 한 남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주위를 살피며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그가 내뱉은 첫 마디는 제 모든 예측을 뒤엎는 것이었습니다. 회사가 우리를 속이고 있습니다. 저는 순간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노동자가 회사를 비판하는 것은 흔한 일이지만 그의 눈빛에는 단순한 불만이 아닌 거대한 음모의 한가운데 선자의 공포가 담겨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회사가 직원들에게 희망적인 미래를 이야기하는 동안 뒤에서는 전혀 다른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처음에는 믿기 어려운 이야기였죠. 하지만 며칠 후 그는 제게 목숨을 걸고 빼돌린 것이라며 두꺼운 서류 뭉치를 건넸습니다. 그것은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작성된 현대차 내부 보고서였습니다. 거기에는 탈중국, 즉 디리스킹이라는 단어가 선명하게 박혀 있었습니다. 단계별 시나리오와 비상계획까지 구체적으로 적시된 그야말로 치밀한 탈출 계획서였습니다. 그제야 저는 깨달았습니다. 충칭의 그날은 갑작스러운 사고가 아니라 아주 오래전부터 계획된 마지막 수순이었던 겁니다. 제보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합작법인이었던 베이징 기차, 즉 베이치와의 갈등은 이미 임계점을 넘어서고 있었습니다. 베이치 측이 의도적으로 회계 장부를 조작해 현대차의 이익을 빼돌리고 있다는 구체적인 제보가 입수되었습니다. 동시에 중국 당국의 압박도 노골화되고 있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세무조사가 착수되고 현실적으로 지키기 불가능한 수준의 환경규제 기준을 들이밀며 압박했다는 내부 자료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당시 중국 시장에 진출했던 다른 외국 기업들은 어땠을까요? 도요타나 르노 같은 경쟁사들은 중국 정부의 눈치를 보며 주저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어떻게든 이 거대한 시장에 남으려 애썼죠. 하지만 현대차는 달랐습니다. 그들은 손실을 감수하고서라도 빠져나가야 한다고 판단한 겁니다. 모두가 기회의 땅이라고 부를 때 현대차는 그 땅 밑에서 꿈틀거리는 위험을 먼저 감지한 것입니다. 저는 그때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들이 본 위험의 실체는 무엇이었을까? 그리고 현대차는 왜 그토록 과감한 결단을 내렸던 걸까요? 그 답의 일부는 모든 것이 시작되었던 도시 충칭에 있었습니다. 제 낡은 외장 하드에는 먼지 쌓인 다큐멘터리 영상 하나가 있습니다. 십수년 전 현대속도라는 이름으로 충칭의 경제 부흥을 취재했던 기록이죠. 빛바랜 사진 속에는 허허벌판이던 논밭 위로 첫 삽을 뜨는 포클레인의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위로 거대한 공장이 세워지고 도시는 마치 잠에서 깨어난 거인처럼 기지개를 켰습니다. 당시 저는 지역 청년들을 인터뷰했습니다. 대도시로 떠났던 그들이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고 있었죠.
한 청년은 환하게 웃으며 제게 말했습니다. 현대 덕분에 고향에 돌아와 가정을 꾸렸어요. 이제 여기서 아이를 낳고 뿌리 내리고 살 겁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미래에 대한 확신과 희망이 가득했습니다. 공장 주변으로는 거대한 상권이 형성되었습니다. 식당과 술집은 밤늦도록 불이 꺼지지 않았고 노동자들의 가족이 살 아파트 단지가 우후적순 들어섰습니다. 현대차는 단순한 공장이 아니었습니다. 충칭이라는 도시의 심장이었고 수십만 명의 삶을 지탱하는 거대한 동력이었죠. 그 영상 속의 활기는 지금 보면 마치 신기루 같습니다. 철수가 결정된 직후 저는 특별 허가를 받아 텅 빈 공장 내부를 독점 취재할 수 있었습니다. 한때 수천 명의 함성으로 가득 찼던 공간은 이제 제 발소리만이 공허하게 울릴 뿐이었습니다. 멈춰버린 조립 라인 위에는 먼지가 하얗게 내려앉아 있었고 생기를 잃은 로봇 팔들은 기괴한 조형물처럼 보였습니다. 공장 입구에 서 있던 현대자동차 간판은 한쪽이 떨어져 나가 위태롭게 흔들리고 있었죠. 그 모습은 마치 도시의 몰락을 상징하는 듯 했습니다. 공장 밖의 상황은 더욱 처참했습니다. 현대차만 믿고 수십억을 투자했던 협력업체 사장들은 하루아침에 파산 위기에 내몰렸습니다. 한 사장은 제 카메라 앞에서 분노를 터뜨리다 끝내 무너져 내렸습니다. 우리는 어쩌란 말입니까? 우리 인생은 이제 어디로 가야 합니까? 주민들의 삶도 송두리째 흔들렸습니다. 현대차 직원들이 떠나자 식당은 문을 닫았고 원룸은 텅 비었으며 아이들의 웃음소리로 가득했던 놀이터는 적막감만 감돌았습니다. 한때 희망의 상징이었던 기업의 철수가 한 도시의 영혼을 어떻게 파괴하는지 저는 그 참혹한 현장을 낱낱이 기록해야만 했습니다. 충칭의 붕괴가 오롯이 기업의 결정 때문만이었을까요? 아니었습니다. 그 이면에는 훨씬 더 거대하고 조직적인 힘이 작용하고 있었습니다. 시계추를 2017년으로 되돌려 보겠습니다. 한반도의 사드 배치가 결정되자 중국 대륙은 들끓었습니다. 저는 당시의 관제 데모 현장에서 기이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시위대가 들고 있는 불매운동 포스터의 디자인과 문구가 놀라울 정도로 통일되어 있었던 겁니다. 마치 누군가 미리 만들어 배포한 것처럼 말이죠. 저는 수소문 끝에 당시 불매운동에 강제로 동참해야 했던 한 유통 대리점 대표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는 인터뷰 내내 눈물을 멈추지 못했습니다. 우리도 어쩔 수 없었어요. 매장 앞에 와서 장사를 못하게 막고 불을 지르겠다고 협박하는데 버틸 수가 있나요? 살기 위해서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의 증언은 불매운동이 순수한 애국심의 발로가 아닌 치밀하게 조직된 폭력이었음을 시사했습니다. 여론 조작도 동시에 이루어졌습니다. 현대차의 불리한 내용으로 교묘하게 편집된 가짜 뉴스 클립들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바이러스처럼 퍼져나갔습니다. 한국차가 급발진 사고를 일으켰다. 에어백이 터지지 않았다는 식의 자극적인 내용들이었죠. 저는 그 배후를 추적했고 특정 여론 조작 업체가 정부, 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은 정황을 포착할 수 있었습니다. 결정적인 증거는 내부 소스를 통해 입수한 한 지방정부의 공문이었습니다. 그 문서에는 비공식 불매운동 지침이라는 제목 아래 지역 상점들이 자발적으로 한국 제품 판매를 중단하도록 유도하고 불응시 세무조사나 소방점검 등의 불이익을 줄 수 있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국가 주도의 경제 보복이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같은 시기 현대차는 동남아시아 시장에서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베트남과 인도네시아에서 현대차는 프리미엄 브랜드로 인정받으며
최고의 명성을 누리고 있었죠. 이는 중국에서의 부진이 제품의 문제가 아닌 정치적 문제였음을 명백히 보여주는 증거였습니다. 중국은 그렇게 자신들의 힘을 과시하며 한 기업을 벼랑 끝으로 몰아가고 있었습니다. 정치적 압박이 외부의 공격이었다면 내부에서는 더 교묘하고 악랄한 배신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제 손에는 합작사였던 베이징 기차, 즉 베이치 고위 임원들의 내부 회의 녹취 파일이 들려 있었습니다. 핵심 기술만 남기고 껍데기는 버려라. 시간은 우리 편이다. 한 임원의 목소리는 냉정하고 단호했습니다. 그들에게 현대차는 동맹이 아닌 단물을 빨아먹고 버릴 사냥감에 불과했던 겁니다. 그들의 목표는 명확했습니다. 합작 관계를 유지하는 동안 파워트레인, 전기차, 배터리, 자율주행 같은 핵심 기술들을 최대한 흡수하고 기술 이전이 완료되면 현대차를 껍데기만 남겨 내쫓는다는 시나리오였죠. 저는 이 녹취 파일을 들으며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비즈니스 경쟁이 아니었습니다. 처음부터 모든 것을 빼앗기 위해 계획된 약탈이었습니다. 그들의 계획은 계약서에도 고스란히 드러나 있었습니다. 저는 어렵게 입수한 합작 계약서 원문을 변호사들과 함께 분석했습니다. 곳곳에 현대차에 일방적으로 불리한 독소 조항들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특히 기술 이전 관련 조항은 매우 불평등하게 작성되어 사실상 현대차가 모든 기술을 공유할 수밖에 없는 구조였습니다. 한 한국인 엔지니어는 제게 충격적인 증언을 들려주었습니다. 야심한 밤, 베이치 소속의 한 중국인 직원이 보안구역에 몰래 침입해 설계도를 카메라로 촬영하려는 장면을 직접 목격했다는 겁니다. 그는 즉시 그 직원을 제지했지만 회사는 양사 간의 관계 악화를 우려해 이 사건을 조용히 덮으려 했다고 했습니다. 결국 기술 유출을 시도하다 체포된 한 베이치 관계자는 모든 것을 실토했습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모든 걸 가져갈 생각이었다. 위에서 그렇게 지시했다. 그의 폭로는 이 모든 것이 개인의 일탈이 아닌 조직적인 범죄였음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이 사실을 보고받은 한국 본사는 발칵 뒤집혔습니다. 전 직원을 대상으로 기술자료 외부 접촉 금지라는 초유의 기밀 봉쇄령이 내려졌습니다. 하지만 이미 2개 곳곳에 구멍이 뚫린 뒤였습니다. 동맹의 가면을 쓴 착취는 그렇게 집요하고 은밀하게 현대차의 심장을 갉아먹고 있었습니다. 베이치의 배신이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그 배후에는 훨씬 더 거대하고 무서운 그림자가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기술 도둑은 한 명이 아니었던 겁니다. 저는 베이징에서 활동하는 한 화이트 해커의 도움을 받아 현대차를 공격했던 해킹의 근원지를 추적했습니다. 놀랍게도 IP 주소의 종착지는 중국 정부 산하의 한 연구기관으로 드러났습니다. 이것은 국가가 직접 기술 탈취에 개입했다는 강력한 증거였습니다. 중국에 파견되었던 한 한국인 엔지니어는 당시의 공포를 생생하게 증언했습니다. 매일 누군가 제 숙소를 뒤지는 느낌이었습니다. 물건의 위치가 미세하게 바뀌어 있고 노트북은 항상 미지근했죠. 공안에 신고했지만 그들은 귀찮다는 듯 형식적인 조사만 하고 돌아갔습니다. 소용없었어요. 그들은 보호자가 아닌 감시자였던 겁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공안이 지역 폭력 조직인 삼합회까지 동원했다는 점입니다. 공안은 직접 나서기 곤란한 일을 삼합회에 하청을 주는 방식으로 기업을 압박하는 일종의 협력 구조를 구축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내부자로부터 입수한 공장 내부 CCTV 영상을 분석하다가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삼합회 조직원으로 보이는 인물이 공장 직원으로 위장해 버젓이 출입증을 목에 걸고
핵심 기술이 모여있는 연구동을 배회하는 장면이 포착된 겁니다. 그들은 감시와 협박을 넘어 직접 정보를 빼내기 위해 공장 깊숙이 침투해 있었습니다. 이들의 공조는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어느 날 보안팀이 서버에서 비정상적인 데이터 유출 시도를 감지하고 경보를 작동시켰습니다. 즉시 보안팀장이 출동해 유출을 막았죠. 그런데 잠시 후 공장에 셔터 소리를 내며 들이닥친 것은 지원 병력이 아닌 공안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기술 유출을 막은 한국인 보안팀장을 업무 방해 혐의로 연행해 갔습니다. 도둑을 잡으라고 불렀더니 오히려 집주인을 잡아가는 격이었습니다. 정부, 공안, 그리고 삼합회. 이 세 개의 축이 거대한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돌아가며 현대차의 기술을 노리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더 이상 기업 간의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국가라는 거대한 조직을 상대로 한 보이지 않는 전쟁이었습니다. 이 거대한 음모 속에서 한국인 직원들은 어떻게 버텨냈을까요? 그들에게는 매뉴얼보다 더 날카로운 무기가 있었습니다. 바로 눈치라고 불리는 한국인 특유의 직감이었죠. 저는 당시 보안팀을 이끌었던 김진우 부장을 만났습니다. 그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우린 감지했어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그 느낌이 왔죠. 이건 정상적인 기업 활동이 아니다. 김진우 부장의 팀은 공식적인 지시가 내려오기 전부터 이미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는 수시로 개정된 보안 매뉴얼과 긴급 회의 소집 기록들을 제게 보여주었습니다. 중국인 직원과의 불필요한 사적 대화 금지, 회식 자리에서의 기술 관련 대화 원천 차단. 이런 지침들은 본사의 명령이 아니라 현장에서 위험을 감지한 직원들이 스스로 만들어낸 생존 수칙이었습니다. 기술팀은 더욱 과감한 조치를 취했습니다. 외부 인터넷망을 통해 내부 정보가 유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연구소, 서버와 외부 인터넷을 물리적으로 완전히 분리하는 디지털 에어갭 프로젝트를 긴급하게 시행했습니다. 외부와의 소통이 극도로 불편해지는 위험을 감수한 결정이었죠. 그들은 편리함보다 생존을 택한 겁니다. 물론 모든 방어가 성공적이지는 않았습니다. 작은 보안 실패 하나가 치명적인 결과로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한 기술부의 핵심 임원은 자신의 부서에서 발생한 자료 유출, 시도의 책임을 지고 자진해서 한국으로 귀국했습니다. 그는 처벌을 피할 수도 있었지만 동료들에게 경각심을 주기 위해 스스로를 희생했다고 합니다. 그가 떠나던 날, 동료들은 아무 말 없이 그를 배웅하며 눈물을 흘렸다고 하죠. 위협은 온라인에만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어느 늦은 밤, 퇴근하던 한국인 주재원들의 차량을 정체불명의 차들이 가로막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차에서 내린 사람들은 삼합회 조직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위협적인 말을 내뱉으며 공포 분위기를 조성했습니다. 다행히 물리적인 충돌은 없었지만 그날 이후 한국 직원들은 절대 혼자 다니지 않았고 그들의 마음속에는 지워지지 않는 공포가 자리 잡았습니다. 그들은 매일 살얼음판을 걷는 심정으로 보이지 않는 적들과 싸우며 하루하루를 버텨내고 있었습니다. 현대차가 충칭 공장 철수를 발표했을 때 세계의 반응은 싸늘했습니다. 특히 일본 언론과 경쟁사들은 노골적인 비웃음을 보냈습니다. 저는 당시 방송되었던 일본의 한 경제 뉴스 영상을 지금도 가지고 있습니다. 한 패널은 현대차의 결정을 성급하고 어리석은 판단이라며 거대한 중국 시장을 스스로 포기하는 자살행위라고 혹평했습니다. 당시 중국의 대규모 투자를 진행하던 도요타의 한 임원은 인터뷰에서 우리는 중국 파트너와 훌륭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며 현대차의 위기 관리 능력을 은근히 깎아내렸죠. 그들에게 현대차의 철수는
패배자의 도망처럼 보였을 겁니다. 하지만 역사는 불과 2년 만에 이 모든 평가를 뒤집어 버렸습니다. 저는 2년 후 폭스바겐이 야심차게 지었던 공장이 결국 매각에 실패해 헐값에 중국 기업으로 넘어가는 현장을 직접 방문했습니다. 한때 최첨단 설비로 가득했던 공장은 텅 빈 채 을씨년스러운 바람만 불고 있었죠. 인근의 다른 산업단지도 상황은 마찬가지였습니다. 기업들이 떠나버린 자리는 유령 도시처럼 변해버렸고 저는 그곳에서 희망을 잃은 사람들의 얼굴을 마주해야 했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장면은 매각조차 하지 못하고 버려진 도요타 공장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이 자랑하던 훌륭한 관계는 온데간데 없고 녹슨 철골과 깨진 유리창만이 처참하게 남아있었습니다. 불과 몇 년 전 현대차를 조롱하던 그들의 오만함이 부메랑이 되어 돌아온 것입니다. 저는 그 폐허를 담은 보도 영상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그제야 시장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현대차의 철수는 패배가 아니라 누구보다 먼저 위험을 감지하고 탈출한 선각자의 결단이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가장 먼저 탈출했다. 이 한 문장이 현대차의 결정을 재평가하는 모든 기사의 헤드라인을 장식하기 시작했습니다. 비웃음은 순식간에 부러움으로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그 값비싼 교훈을 얻는 동안 너무나 많은 것들이 파괴된 뒤였습니다. 도둑은 잠시 웃었을지 모르지만 그 웃음의 대가는 선각자뿐만 아니라 그 땅에 남겨진 모든 사람들이 함께 치러야 했습니다. 기업이 떠난 자리에는 무엇이 남을까요? 기술도 자본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상처 입은 사람들만이 덩그러니 남겨졌습니다. 저는 충칭으로 돌아가 그 후의 모습을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현대차 공장에서 일했던 수많은 노동자들은 대량 실직 사태를 맞았습니다. 그들은 재취업을 위해 노력했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한 전직 노동자는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현대차에서 일했다는 경력은 이제 자랑이 아니라 족쇄가 됐어요. 다른 공장에서는 우리를 받으려고 하지 않아요. 언제 또 떠날지 모르는 기업에서 일했던 사람들이라고. 그의 목소리는 깊은 절망감에 잠겨 있었습니다. 저는 현대차 직원들이 월급날이면 가족들과 함께 외식을 하던 한 식당을 찾아갔습니다. 그곳은 한때 사람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지만 이제는 굳게 문이 닫혀 있었습니다. 저는 식당 주인이 마지막으로 가게를 정리하는 날 그와 동행했습니다. 그는 텅 빈 의자와 테이블을 쓸쓸히 닦으며 말했습니다. 내 청춘을 다 바친 곳인데 사람들이 사라지니 도시도 죽어버리네요. 그의 눈에는 눈물 대신 깊은 공허함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도시 전체가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세수가 급감한 지역 정부는 예산을 대폭 삭감했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에게 돌아갔습니다. 가로등이 꺼지고 공공 서비스가 중단되었으며 아이들을 위한 복지시설 예산마저 끊겼습니다. 한때 희망을 품고 고향으로 돌아왔던 청년들은 이제 다시 절망을 안고 도시를 떠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짐을 싸던 한 청년에게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떠나는 심정이 어떠세요? 그는 잠시 하늘을 보더니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한국 기업이 우리에게 희망이었는데 이제 여기엔 절망뿐이에요. 그런데 취재 과정에서 저는 뜻밖의 목소리들을 듣게 되었습니다. 일부 주민들 사이에서 흘러나오는 후회와 원망 섞인 말이었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내쫓은 게 아니다. 우리가 더 잘했어야 했다. 그들의 말 속에는 복잡한 심경이 담겨 있었습니다. 거대한 흐름에 휩쓸려 내뱉었던 반한 감정과 불매운동이 결국 자신들의 삶을 파괴하는 칼날이 되어 돌아왔음을 뒤늦게 깨달은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후회는 사라진 일자리를, 떠나버린 사람들을 되돌릴 수 없었습니다. 충칭의 비극은 그곳만의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카메라를 들고 중국의 다른 도시들로 향했습니다. LG와 삼성이 차례로 철수한 상하이와 광저우 인근의 공단 지역. 그곳 역시 거대한 유령 도시로 변해 있었습니다. 저는 드론을 띄워 그 풍경을 하늘에서 담았습니다. 끝없이 펼쳐진 거대한 공장지대가 마치 거인의 묘지처럼 보였습니다. 한때 세계의 공장이라 불리던 곳의 심장이 멎어버린 겁니다. 그 공허한 풍경은 중국이 맞이할 미래에 대한 불길한 예고편처럼 느껴졌습니다. 이 거대한 탈출 행렬의 반대편에는 새로운 기회의 땅이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대체 생산기지로 급부상한 베트남과 인도네시아의 현대차 공장을 찾아갔습니다. 그곳의 풍경은 중국과는 정반대였습니다. 공장은 활기차게 돌아가고 있었고, 현지 직원들의 얼굴에는 자부심과 희망이 넘쳤습니다. 그들은 안정적인 일자리와 공정한 대우 속에서 기술을 배우고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현대차는 중국에서의 쓰라린 경험을 교훈 삼아 단순한 생산기지가 아닌 현지 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파트너십 모델을 구축하고 있었습니다. 그 성공 사례는 중국의 폐쇄적인 정책이 얼마나 시대착오적인지를 명확하게 보여주었습니다. 저는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본 현대차 글로벌 전략 담당자와 익명의 심층 인터뷰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는 지난 수년간의 기록을 복기하며 차분하지만 단호한 어조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중국은 더 이상 기회의 땅이 아닙니다. 예측 불가능한 거대한 리스크일 뿐입니다. 우리는 그 리스크를 관리하는 대신 리스크 자체를 제거하는 쪽을 택한 겁니다. 그의 말은 지난 수년간 제가 취재해온 모든 파편들을 하나로 꿰는 핵심이었습니다. 한때 세계의 자본과 기술을 블랙홀처럼 빨아들였던 거대한 용은 이제 스스로를 고립시키는 성벽을 쌓아 올리고 있었습니다. 그 성벽 안에서 기회는 사라지고 예측 불가능한 위험만이 자라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중국을 떠난 한국 기업의 빈자리는 누가 채웠을까요? 놀랍게도 그 자리를 채운 것은 한국의 가면을 쓴 중국 브랜드들이었습니다. 저는 상하이의 번화가에 있는 미니소 매장을 취재했습니다. 언뜻 보면 일본의 유명 생활용품점처럼 보이지만 미니소는 명백한 중국 기업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노골적으로 일본 브랜드인 척 혹은 한국 브랜드인 척하는 위장 마케팅으로 소비자를 현혹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현상은 더욱 교묘한 방식으로 진화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샤오미 광고팀의 내부 자료를 단독으로 입수할 수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K 프리미엄 이미지를 적극적으로 차용하라는 구체적인 마케팅 지침이 들어 있었습니다. 한국 제품이 쌓아 올린 고급스럽고 믿을 수 있다는 이미지를 그대로 훔쳐 자사 제품에 더 씌우려는 전략이었죠. 화장품 시장은 더욱 심각했습니다. 한국의 대표적인 럭셔리 브랜드 설화수를 그대로 베낀 위조 K-뷰티 제품들이 동남아 시장까지 버젓이 유통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유통 경로를 끈질기게 추적했고 그 배후에 체계적인 위조품 생산 조직이 있다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하지만 이런 가짜 전략은 결국 한계를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진실을 알게 된 중국과 동남아의 현명한 소비자들 사이에서 불신이 싹트기 시작한 겁니다. 소셜미디어에서는 가짜 K-브랜드를 고발하고 퇴출하자는 캠페인이 벌어졌습니다. 소비자들은 더 이상 겉모습에 속지 않고 브랜드의 진정한 정체성과 가치를 따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모습을 보며 저는 과거 일본 브랜드가 겪었던 위기를 떠올렸습니다. 한때 세계 시장을 지배했던 일본 제품들이
한국과 중국의 도전에 밀려났던 역사. 이제 한국이 그 역사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남의 것을 베끼는 것을 넘어 남의 정체성까지 훔치려는 이 새로운 도전에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이 질문은 비단 기업만의 숙제가 아니었습니다. 제가 목격한 중국의 약탈 전략은 사실 새로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불과 20년 전 일본이 한국과 대만에 당했던 방식을 그대로 그리고 더 잔혹하게 되풀이하는 것에 불과했습니다. 저는 이 가설을 확인하기 위해 일본으로 건너갔습니다. 그리고 하이센스, TCL 같은 중국 기업들이 어떻게 일본의 자존심이었던 가전, 시장을 점령했는지 그 스토리를 취재했습니다. 한때 일본 가정의 거실을 차지했던 것은 소니, 파나소닉, 산요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자리에는 중국 브랜드의 로고가 선명하게 박혀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저는 과거 산요와 파나소닉이 중국 시장에서 철수하는 과정을 추적했습니다. 놀랍게도 당시 일본 언론은 이 문제에 대해 깊이 파고들지 않았습니다. 일종의 침묵의 카르텔이 있었던 겁니다. 한 일본 경제지 기자는 제게 이렇게 털어놓았습니다. 중국 시장의 심기를 건드려서 좋을 게 없다는 분위기가 팽배했습니다. 기업의 광고와 정부의 압력 속에서 비판적인 기사를 쓰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했죠. 그들이 침묵하는 사이 기술과 시장은 조용히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일본 소비자들의 반응은 체념에 가까웠습니다. 한 중년 남성은 저와의 인터뷰에서 씁쓸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정신을 차려보니 어느새 중국제가 아니면 살 물건이 없어졌습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중국 기업들은 기술 격차가 사라졌다는 착시 현상을 만들어냈습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정부의 막대한 보조금을 등에 업은 저가 공세 전략이 숨어 있었습니다. 품질과 기술로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가격으로 시장 자체를 파괴해버리는 방식이었죠. 일본 기업들은 속수무책으로 무너졌습니다. 저는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본 일본 경제산업성의 한 퇴직 관료를 만났습니다. 그는 백발이 성성한 얼굴로 제 손을 잡으며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실수를 반복하지 마시오. 자존심 때문에 혹은 단기적인 이익 때문에 진실을 외면하는 순간 모든 것을 잃게 될 겁니다. 그의 충고는 단순한 조언이 아니었습니다. 먼저 미래를 겪은 자가 보내는 처절한 경고였습니다. 한국은 지금 일본이 걸었던 그 길의 입구에 서 있었습니다. 일본의 전철을 밟지 말라는 경고가 무색하게, 기술 유출은 더욱 대담하고 교묘한 방식으로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단순히 제품을 베끼는 카피캣을 넘어 원본의 미래 자체를 복제하려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위장 채용이라는 충격적인 수법으로 중국 기업에 넘어간 삼성 OLED 핵심 설계도를 입수해 공개했습니다. 중국 기업은 한국의 위장 연구소를 차리고 높은 연봉을 미끼로 삼성의 핵심 엔지니어들을 채용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머릿속에 노트북 속에 담긴 기술을 통째로 빼내간 것이죠. 이들의 복제는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저는 매년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가전 박람회 CES를 찾아갔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한국 제품과 나란히 전시된 마치 쌍둥이처럼 똑 닮은 중국산 제품들을 수없이 목격했습니다. 로고를 가리면 어느 것이 원본인지 구분하기 힘들 정도였습니다. 심지어 한 중국 경쟁사의 신제품 발표 자료에는 외부에 한 번도 공개된 적 없는 한국 연구소의 실험실, 내부 사진이 버젓이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누군가 내부에서 정보를 빼내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저는 그 유출 경로를 추적하며
배신과 음모의 흔적들을 발견해야 했습니다. LG화학이 수년간의 연구 끝에 개발한 차세대 배터리. 특허 도면이 한국 특허청에 등록되기도 전에 거의 그대로 중국 특허청에 먼저 등록되는 황당한 사건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결과물만이 아니라 아이디어와 과정까지 훔치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사건의 배후에는 섬뜩한 전략이 있었습니다. 제가 입수한 한 중국 기업의 내부 전략 지침 문건에는 이런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카피캣을 넘어 원본을 삼켜라. 추격자가 아니라 대체자가 되어야 한다. 그들은 더 이상 2등에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원본을 완전히 집어삼켜 시장에서 지워버리고 자신들이 그 자리를 차지하겠다는 명백한 선전포고였습니다. 우리의 미래가 통째로 복제당하고 있었습니다. 속수무책으로 당하고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거대한 약탈에 맞서 한국 기업들은 생존을 위한 처절한 반격을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무기는 단 하나,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기술 그 자체였습니다. 저는 삼성전자가 평택 반도체 공장에서 초격차 유지를 위한 핵심 공정, 완전 국산화를 선언하는 현장에 있었습니다. 더 이상 해외 부품이나 기술에 의존하지 않고 우리만의 기술로 누구도 넘볼 수 없는 성을 쌓겠다는 선언이었습니다. 그들의 목소리에는 비장함이 감돌았죠. LG는 하드웨어를 넘어 AI와 콘텐츠 플랫폼으로 눈을 돌렸습니다. 단순히 좋은 TV, 좋은 가전제품을 파는 것을 넘어 그 안에서 즐길 수 있는 독자적인 생태계를 구축해 고객들을 락인하겠다는 전략이었습니다. 기술을 훔쳐갈 수는 있어도 거대한 생태계와 브랜드에 대한 충성심까지 훔쳐갈 수는 없다는 판단이었죠. 저는 기업들이 공동으로 작성한 탈중국 공급망, 이른바 알타시아 구축 전략 자료를 단독으로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중국을 중심으로 짜였던 기존의 공급망을 베트남, 인도, 인도네시아 등 아시아의 다른 국가들로 다변화하는 거대한 계획이었습니다. 이는 글로벌 특허 전쟁에서도 나타났습니다. 한국 기업들은 지난 3년간 전 세계 특허 출원 1위 자리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끊임없이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고 그것을 법적 권리로 보호하며 방어벽을 쌓아 올리고 있었던 겁니다. 기업 내부의 분위기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한 기업 보안팀의 내부 브리핑에 참석할 기회가 있었는데 팀장의 마지막 말이 제 뇌리에 깊이 박혔습니다. 이제 모든 직원이 정보요원이라는 각오로 일해야 합니다.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우리 기술을 지키는 최전선의 보루입니다. 더 이상 기술은 연구원들만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구성원이 기술 주권을 지켜야 한다는 절박함이 기업 전체에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이제 기술로 나라를 지키는 보이지 않는 전쟁을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이 보이지 않는 전쟁은 점점 더 그 정점으로 치닫고 있었습니다. 저는 CXMT, BOE와 같이 유출된 한국 기술을 기반으로 단기간에 거대한 기술, 공룡으로 성장한 중국 기업들의 실체를 기록했습니다. 그들의 성장사에는 부정한 기술 탈취의 흔적이 곳곳에 남아 있었습니다. 이들의 무분별한 확장을 막기 위해 물밑에서는 더욱 치열한 그림자 전쟁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한국의 국가정보기관, 즉 국정원이 국내 기업들과 비밀리에 공조하여 기술 유출 방지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국정원은 해외 정보망을 통해 산업 스파이들의 움직임을 사전에 포착하고 기업은 내부 보안 시스템을 강화해 방어하는 입체적인 작전이 펼쳐지고 있었죠. 최근 국내에서 체포된 한 산업 스파이 사건을 깊이 파고들자 그의 활동 자금 배후에 홍콩을 경유한 삼합회의 검은 돈이 동원된 정황이 포착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개인의 범죄가 아니라 거대한 범죄 조직과 국가 권력이 연계된 국제적인 스파이 활동임을 보여주는 증거였습니다. 결정적인 한 방은 디스플레이 핵심 기술 유출 사건의 배후를 추적하는 과정에서 터져 나왔습니다. 유출을 주도했던 인물이 중국 정부의 유력 인사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었다는 통신 기록을 확보한 것입니다. 유출된 기술이 어떤 경로로 중국 정부에 보고되었는지, 그리고 그 대가로 어떤 이익을 얻었는지 명확하게 드러났습니다. 중국 정부가 기술 유출에 직접적으로 개입했다는 부인할 수 없는 증거였죠. 하지만 가장 충격적인 장면은 마지막에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군사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유출된 한국의 최첨단 디스플레이와 센서 기술이 중국의 최신의 스텔스 전투기와 군사 장비에 그대로 탑재되어 실전 배치되는 장면을 포착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피땀 흘려 개발한 기술이 우리의 안보를 위협하는 칼날이 되어 돌아온 것입니다. 그림자 전쟁은 더 이상 경제의 영역에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국가의 생존과 직결된 안보 전쟁으로 번지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들려드린 이야기들이 너무 극적으로 들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차가운 숫자로 이야기하려 합니다. 감정이 배제된 데이터는 때로 그 어떤 증언보다 더 큰 충격을 주기 때문이죠. 저는 관계기관의 협조를 얻어 최근 5년간 국가 핵심 기술이 해외로 유출된 사례 통계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그 숫자는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지난 5년간 적발된 유출 건수만 수백 건에 달했고, 이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었습니다. 분야별 피해 추정액을 분석해 보았습니다. 디스플레이 분야가 가장 큰 타격을 입었고, 그 뒤를 이어 배터리, 반도체, 바이오 순이었습니다. 모두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질 핵심 산업들이었죠. 유출 경로를 분석한 리포트는 더욱 씁쓸한 현실을 보여주었습니다.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것은 역시 높은 연봉과 직책을 미끼로 한 퇴직 핵심 인력의 유출이었습니다. 그 뒤를 협력사를 통한 유출, 해킹, 그리고 적대적 M&A가 이었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데이터는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기술 유출 범죄를 시도한 국가를 분석한 결과 전체의 74%가 단 하나의 국가, 바로 중국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명백한 의도를 가진 국가 차원의 전략이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숫자가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경제 전문가들과 함께 기술 유출로 인한 대한민국의 GDP 간접 손실 추정치를 계산해 보았습니다. 직접적인 피해액을 넘어 기술 격차 축소로 인한 시장 점유율 하락, 일자리 감소, 관련 산업의 붕괴까지 모두 고려한 수치입니다. 그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지난 5년간 수십조 원이 증발했다. 우리가 월드컵에 열광하고 드라마에 웃고 우는 평범한 일상을 보내는 동안 나라의 국부가 소리 없이 해외로 빠져나가고 있었던 겁니다. 이 차가운 숫자는 더 이상 이 문제를 외면해서는 안 된다는 강력한 경고였습니다. 수십조 원의 국부가 사라지는 동안 우리의 법은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저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법정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산업기술보호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기술 유출 사범들의 판결 기록을 모두 분석했습니다.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팔아넘긴 대가는 너무나 가벼웠습니다. 기술 유출 사범에게 선고된 평균 징역은 고작 2.7년에 불과했고 그나마도 집행유예로 풀려나는 경우가 허다했습니다.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것이 당연했습니다. 수백억, 수천억 원의 피해를 입히고도
불과 몇 년의 징역만 살면 되니 범죄자들에게는 남는 장사였던 셈입니다. 다른 나라들은 어떨까요? 미국은 경제 스파이법을 통해 기술 유출을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중범죄로 다룹니다. 유죄가 인정되면 수십 년의 징역형과 천문학적인 벌금이 부과됩니다. 실제로 중국 스파이에게 20년 이상의 중형이 선고되는 사례를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와 비슷한 처지인 대만은 더욱 강력합니다. 핵심 기술 인력이 해외 경쟁사로 이직하는 것을 법으로 엄격하게 제한하고 이를 어길 시 강력하게 처벌합니다. 기술이 곧 국가의 생명선이라는 인식이 법에 그대로 반영되어 있는 겁니다. 저는 국회에서 열린 법안 개정 청문회의 녹취록을 확보했습니다. 한 여당 의원은 이렇게 절규했습니다. 이래서는 나라의 미래를 통째로 도둑맞습니다. 법이 범죄를 막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조장하고 있는 꼴입니다. 그의 외침은 회의장에 공허하게 울려 퍼졌지만 법 개정은 여전히 지지부진했습니다. 기업들이 아무리 높은 성벽을 쌓아도 성문을 지키는 법이 이렇게 허술해서는 소용이 없습니다. 도둑에게 관대한 나라는 결국 모든 것을 잃게 될 것입니다. 이 단순한 진리를 우리는 언제쯤 깨닫게 될까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변화의 씨앗은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당하고만 있지 않겠다는 결연한 의지가 모여 거대한 반격의 서막을 열었습니다. 저는 삼성이 중국 수저우 공장을 완전히 철수한 직후 유럽 폴란드로 날아갔습니다. 그곳의 드넓은 평원 위에서 삼성은 유럽 시장을 공략할 거대한 배터리 공장 투자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생산기지를 옮기는 것을 넘어 중국 중심의 공급망에서 완전히 벗어나 새로운 판을 짜겠다는 선언이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의 행보는 더욱 역동적이었습니다. 저는 북미의 GM, 유럽의 폭스바겐, 그리고 중동의 자원, 부국들을 하나로 잇는 새로운 배터리 동맹을 구축하는 과정을 독점 취재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혼자 싸우지 않았습니다. 가치를 공유하는 파트너들과 연대하여 거대한 반중국 연합 전선을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인도네시아와 폴란드에 새롭게 세워진 차세대 생산 라인을 직접 방문했습니다. 그곳은 단순한 공장이 아니었습니다. 최첨단 자동화 로봇과 인공지능이 생산의 모든 과정을 관리하는 스마트 팩토리였죠. 한 기술 전략 설계자는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중국과 인건비로 경쟁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이미 패배한 싸움입니다. 우리는 완전히 다른 차원, 즉 기술 중심의 고부가 가치 전략으로 승부할 겁니다. 그의 눈빛에는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이것은 더 이상 개별 기업의 생존 전략이 아니었습니다. 정부와 기업, 그리고 연구기관이 하나로 뭉쳐 움직이는 팀 코리아의 국가 단위 전략 전환이었습니다. 용의 턱 밑에서 벗어나 이제는 용이 넘볼 수 없는 새로운 하늘에서 날아오르겠다는 담대한 도전. 그 장엄한 반격이 드디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새로운 활로를 개척하는 동안 한때 세계의 공장이었던 중국은 스스로를 고립시키는 길로 들어서고 있었습니다. 저는 글로벌 투자자들의 연간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했습니다. 거기에는 차이나 엑소더스, 즉 중국 탈출 현상이 뚜렷한 숫자로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지난 수년간 중국으로 향하던 막대한 규모의 외국인 직접 투자가 급격히 감소하고 오히려 자본이 썰물처럼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국제사회의 시선도 차가워졌습니다. IMF와 WTO는 최신 보고서에서 중국을 예측 불가능한 정책 리스크를 가진 국가로 언급하며 사실상 투자 위험국으로 분류하기 시작했습니다. 현대차에서 일했다는 경력은
이제 자랑이 아니라 족쇄가 됐어요. 다른 공장에서는 우리를 받으려고 하지 않아요. 언제 또 떠날지 모르는 기업에서 일했던 사람들이라고. 그의 목소리는 깊은 절망감에 잠겨 있었습니다. 저는 현대차 직원들이 월급날이면 가족들과 함께 외식을 하던 한 식당을 찾아갔습니다. 그곳은 한때 사람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지만 이제는 굳게 문이 닫혀 있었습니다. 저는 식당 주인이 마지막으로 가게를 정리하는 날 그와 동행했습니다. 그는 텅 빈 의자와 테이블을 쓸쓸히 닦으며 말했습니다. 내 청춘을 다 바친 곳인데 사람들이 사라지니 도시도 죽어버리네요. 그의 눈에는 눈물 대신 깊은 공허함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도시 전체가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세수가 급감한 지역 정부는 예산을 대폭 삭감했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에게 돌아갔습니다. 가로등이 꺼지고 공공 서비스가 중단되었으며 아이들을 위한 복지시설 예산마저 끊겼습니다. 한때 희망을 품고 고향으로 돌아왔던 청년들은 이제 다시 절망을 안고 도시를 떠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짐을 싸던 한 청년에게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떠나는 심정이 어떠세요? 그는 잠시 하늘을 보더니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한국 기업이 우리에게 희망이었는데 이제 여기엔 절망뿐이에요. 그런데 취재 과정에서 저는 뜻밖의 목소리들을 듣게 되었습니다. 일부 주민들 사이에서 흘러나오는 후회와 원망 섞인 말이었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내쫓은 게 아니다. 우리가 더 잘했어야 했다. 그들의 말 속에는 복잡한 심경이 담겨 있었습니다. 거대한 흐름에 휩쓸려 내뱉었던 반한 감정과 불매운동이 결국 자신들의 삶을 파괴하는 칼날이 되어 돌아왔음을 뒤늦게 깨달은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후회는 사라진 일자리를, 떠나버린 사람들을 되돌릴 수 없었습니다. 충칭의 비극은 그곳만의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카메라를 들고 중국의 다른 도시들로 향했습니다. LG와 삼성이 차례로 철수한 상하이와 광저우 인근의 공단 지역. 그곳 역시 거대한 유령 도시로 변해 있었습니다. 저는 드론을 띄워 그 풍경을 하늘에서 담았습니다. 끝없이 펼쳐진 거대한 공장지대가 마치 거인의 묘지처럼 보였습니다. 한때 세계의 공장이라 불리던 곳의 심장이 멎어버린 겁니다. 그 공허한 풍경은 중국이 맞이할 미래에 대한 불길한 예고편처럼 느껴졌습니다. 이 거대한 탈출 행렬의 반대편에는 새로운 기회의 땅이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대체 생산기지로 급부상한 베트남과 인도네시아의 현대차 공장을 찾아갔습니다. 그곳의 풍경은 중국과는 정반대였습니다. 공장은 활기차게 돌아가고 있었고 현지 직원들의 얼굴에는 자부심과 희망이 넘쳤습니다. 그들은 안정적인 일자리와 공정한 대우 속에서 기술을 배우고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현대차는 중국에서의 쓰라린 경험을 교훈 삼아 단순한 생산기지가 아닌 현지 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파트너십 모델을 구축하고 있었습니다. 그 성공 사례는 중국의 폐쇄적인 정책이 얼마나 시대착오적인지를 명확하게 보여주었습니다. 저는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본 현대차 글로벌 전략 담당자와 익명의 심층 인터뷰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는 지난 수년간의 기록을 복기하며 차분하지만 단호한 어조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중국은 더 이상 기회의 땅이 아닙니다. 예측 불가능한 거대한 리스크일 뿐입니다. 우리는 그 리스크를 관리하는 대신 리스크 자체를 제거하는 쪽을 택한 겁니다. 그의 말은 지난 수년간 제가 취재해온 모든 파편들을 하나로 꿰는 핵심이었습니다. 한때 세계의 자본과 기술을 블랙홀처럼 빨아들였던 거대한 용은 이제 스스로를 고립시키는 성벽을 쌓아 올리고 있었습니다.
그 성벽 안에서 기회는 사라지고 예측 불가능한 위험만이 자라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중국을 떠난 한국 기업의 빈자리는 누가 채웠을까요? 놀랍게도 그 자리를 채운 것은 한국의 가면을 쓴 중국 브랜드들이었습니다. 저는 상하이의 번화가에 있는 미니소 매장을 취재했습니다. 언뜻 보면 일본의 유명 생활용품점처럼 보이지만 미니소는 명백한 중국 기업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노골적으로 일본 브랜드인 척 혹은 한국 브랜드인 척하는 위장 마케팅으로 소비자를 현혹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현상은 더욱 교묘한 방식으로 진화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샤오미 광고팀의 내부 자료를 단독으로 입수할 수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K 프리미엄 이미지를 적극적으로 차용하라는 구체적인 마케팅 지침이 들어 있었습니다. 한국 제품이 쌓아 올린 고급스럽고 믿을 수 있다는 이미지를 그대로 훔쳐 자사 제품에 더 씌우려는 전략이었죠. 화장품 시장은 더욱 심각했습니다. 한국의 대표적인 럭셔리 브랜드 설화수를 그대로 베낀 위조 K-뷰티 제품들이 동남아 시장까지 버젓이 유통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유통 경로를 끈질기게 추적했고 그 배후에 체계적인 위조품 생산 조직이 있다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하지만 이런 가짜 전략은 결국 한계를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진실을 알게 된 중국과 동남아의 현명한 소비자들 사이에서 불신이 싹트기 시작한 겁니다. 소셜미디어에서는 가짜 K-브랜드를 고발하고 퇴출하자는 캠페인이 벌어졌습니다. 소비자들은 더 이상 겉모습에 속지 않고 브랜드의 진정한 정체성과 가치를 따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모습을 보며 저는 과거 일본 브랜드가 겪었던 위기를 떠올렸습니다. 한때 세계 시장을 지배했던 일본 제품들이 한국과 중국의 도전에 밀려났던 역사. 이제 한국이 그 역사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남의 것을 베끼는 것을 넘어 남의 정체성까지 훔치려는 이 새로운 도전에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이 질문은 비단 기업만의 숙제가 아니었습니다. 제가 목격한 중국의 약탈 전략은 사실 새로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불과 20년 전 일본이 한국과 대만에 당했던 방식을 그대로 그리고 더 잔혹하게 되풀이하는 것에 불과했습니다. 저는 이 가설을 확인하기 위해 일본으로 건너갔습니다. 그리고 하이센스, TCL 같은 중국 기업들이 어떻게 일본의 자존심이었던 가전, 시장을 점령했는지 그 스토리를 취재했습니다. 한때 일본 가정의 거실을 차지했던 것은 소니, 파나소닉, 산요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자리에는 중국 브랜드의 로고가 선명하게 박혀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저는 과거 산요와 파나소닉이 중국 시장에서 철수하는 과정을 추적했습니다. 놀랍게도 당시 일본 언론은 이 문제에 대해 깊이 파고들지 않았습니다. 일종의 침묵의 카르텔이 있었던 겁니다. 한 일본 경제지 기자는 제게 이렇게 털어놓았습니다. 중국 시장의 심기를 건드려서 좋을 게 없다는 분위기가 팽배했습니다. 기업의 광고와 정부의 압력 속에서 비판적인 기사를 쓰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했죠. 그들이 침묵하는 사이 기술과 시장은 조용히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일본 소비자들의 반응은 체념에 가까웠습니다. 한 중년 남성은 저와의 인터뷰에서 씁쓸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정신을 차려보니 어느새 중국제가 아니면 살 물건이 없어졌습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중국 기업들은 기술 격차가 사라졌다는 착시 현상을 만들어냈습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정부의 막대한 보조금을 등에 업은 저가 공세 전략이 숨어 있었습니다. 품질과 기술로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가격으로 시장 자체를 파괴해버리는 방식이었죠.
일본 기업들은 속수무책으로 무너졌습니다. 저는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본 일본 경제산업성의 한 퇴직 관료를 만났습니다. 그는 백발이 성성한 얼굴로 제 손을 잡으며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실수를 반복하지 마시오. 자존심 때문에 혹은 단기적인 이익 때문에 진실을 외면하는 순간 모든 것을 잃게 될 겁니다. 그의 충고는 단순한 조언이 아니었습니다. 먼저 미래를 겪은 자가 보내는 처절한 경고였습니다. 한국은 지금 일본이 걸었던 그 길의 입구에 서 있었습니다. 일본의 전철을 밟지 말라는 경고가 무색하게, 기술 유출은 더욱 대담하고 교묘한 방식으로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단순히 제품을 베끼는 카피캣을 넘어 원본의 미래 자체를 복제하려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위장 채용이라는 충격적인 수법으로 중국 기업에 넘어간 삼성 OLED 핵심 설계도를 입수해 공개했습니다. 중국 기업은 한국의 위장 연구소를 차리고 높은 연봉을 미끼로 삼성의 핵심 엔지니어들을 채용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머릿속에 노트북 속에 담긴 기술을 통째로 빼내간 것이죠. 이들의 복제는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저는 매년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가전 박람회 CES를 찾아갔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한국 제품과 나란히 전시된 마치 쌍둥이처럼 똑 닮은 중국산 제품들을 수없이 목격했습니다. 로고를 가리면 어느 것이 원본인지 구분하기 힘들 정도였습니다. 심지어 한 중국 경쟁사의 신제품 발표 자료에는 외부에 한 번도 공개된 적 없는 한국 연구소의 실험실, 내부 사진이 버젓이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누군가 내부에서 정보를 빼내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저는 그 유출 경로를 추적하며 배신과 음모의 흔적들을 발견해야 했습니다. LG화학이 수년간의 연구 끝에 개발한 차세대 배터리, 특허 도면이 한국 특허청에 등록되기도 전에 거의 그대로 중국 특허청에 먼저 등록되는 황당한 사건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결과물만이 아니라 아이디어와 과정까지 훔치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사건의 배후에는 섬뜩한 전략이 있었습니다. 제가 입수한 한 중국 기업의 내부 전략 지침 문건에는 이런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카피캣을 넘어 원본을 삼켜라. 추격자가 아니라 대체자가 되어야 한다. 그들은 더 이상 이 등에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원본을 완전히 집어삼켜 시장에서 지워버리고 자신들이 그 자리를 차지하겠다는 명백한 선전포고였습니다. 우리의 미래가 통째로 복제당하고 있었습니다. 속수무책으로 당하고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거대한 약탈에 맞서 한국 기업들은 생존을 위한 처절한 반격을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무기는 단 하나,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기술 그 자체였습니다. 저는 삼성전자가 평택 반도체 공장에서 초격차 유지를 위한 핵심 공정, 완전 국산화를 선언하는 현장에 있었습니다. 더 이상 해외 부품이나 기술에 의존하지 않고 우리만의 기술로 누구도 넘볼 수 없는 성을 쌓겠다는 선언이었습니다. 그들의 목소리에는 비장함이 감돌았죠. LG는 하드웨어를 넘어 AI와 콘텐츠 플랫폼으로 눈을 돌렸습니다. 단순히 좋은 TV, 좋은 가전제품을 파는 것을 넘어 그 안에서 즐길 수 있는 독자적인 생태계를 구축해 고객들을 락인하겠다는 전략이었습니다. 기술을 훔쳐갈 수는 있어도 거대한 생태계와 브랜드에 대한 충성심까지 훔쳐갈 수는 없다는 판단이었죠. 저는 기업들이 공동으로 작성한 탈중국 공급망, 이른바 알타시아 구축 전략 자료를 단독으로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중국을 중심으로 짜였던 기존의 공급망을 베트남, 인도, 인도네시아 등 아시아의 다른 국가들로 다변화하는 거대한 계획이었습니다.
이는 글로벌 특허 전쟁에서도 나타났습니다. 한국 기업들은 지난 3년간 전 세계 특허 출원 1위 자리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끊임없이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고 그것을 법적 권리로 보호하며 방어벽을 쌓아 올리고 있었던 겁니다. 기업 내부의 분위기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한 기업 보안팀의 내부 브리핑에 참석할 기회가 있었는데 팀장의 마지막 말이 제 뇌리에 깊이 박혔습니다. 이제 모든 직원이 정보요원이라는 각오로 일해야 합니다.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우리 기술을 지키는 최전선의 보루입니다. 더 이상 기술은 연구원들만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구성원이 기술 주권을 지켜야 한다는 절박함이 기업 전체에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이제 기술로 나라를 지키는 보이지 않는 전쟁을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이 보이지 않는 전쟁은 점점 더 그 정점으로 치닫고 있었습니다. 저는 CXMT, BOE와 같이 유출된 한국 기술을 기반으로 단기간에 거대한 기술, 공룡으로 성장한 중국 기업들의 실체를 기록했습니다. 그들의 성장사에는 부정한 기술 탈취의 흔적이 곳곳에 남아 있었습니다. 이들의 무분별한 확장을 막기 위해 물밑에서는 더욱 치열한 그림자 전쟁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한국의 국가정보기관, 즉 국정원이 국내 기업들과 비밀리에 공조하여 기술 유출 방지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국정원은 해외 정보망을 통해 산업 스파이들의 움직임을 사전에 포착하고 기업은 내부 보안 시스템을 강화해 방어하는 입체적인 작전이 펼쳐지고 있었죠. 최근 국내에서 체포된 한 산업 스파이 사건을 깊이 파고들자 그의 활동 자금 배후에 홍콩을 경유한 삼합회의 검은 돈이 동원된 정황이 포착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개인의 범죄가 아니라 거대한 범죄 조직과 국가 권력이 연계된 국제적인 스파이 활동임을 보여주는 증거였습니다. 결정적인 한 방은 디스플레이 핵심 기술 유출 사건의 배후를 추적하는 과정에서 터져 나왔습니다. 유출을 주도했던 인물이 중국 정부의 유력 인사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었다는 통신 기록을 확보한 것입니다. 유출된 기술이 어떤 경로로 중국 정부에 보고되었는지, 그리고 그 대가로 어떤 이익을 얻었는지 명확하게 드러났습니다. 중국 정부가 기술 유출에 직접적으로 개입했다는 부인할 수 없는 증거였죠. 하지만 가장 충격적인 장면은 마지막에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군사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유출된 한국의 최첨단 디스플레이와 센서 기술이 중국의 최신의 스텔스 전투기와 군사 장비에 그대로 탑재되어 실전 배치되는 장면을 포착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피땀 흘려 개발한 기술이 우리의 안보를 위협하는 칼날이 되어 돌아온 것입니다. 그림자 전쟁은 더 이상 경제의 영역에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국가의 생존과 직결된 안보 전쟁으로 번지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들려드린 이야기들이 너무 극적으로 들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차가운 숫자로 이야기하려 합니다. 감정이 배제된 데이터는 때로 그 어떤 증언보다 더 큰 충격을 주기 때문이죠. 저는 관계기관의 협조를 얻어 최근 5년간 국가 핵심 기술이 해외로 유출된 사례 통계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그 숫자는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지난 5년간 적발된 유출 건수만 수백 건에 달했고, 이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었습니다. 분야별 피해 추정액을 분석해 보았습니다. 디스플레이 분야가 가장 큰 타격을 입었고 그 뒤를 이어 배터리, 반도체, 바이오 순이었습니다. 모두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질 핵심 산업들이었죠. 유출 경로를 분석한 리포트는 더욱 씁쓸한 현실을 보여주었습니다.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것은
역시 높은 연봉과 직책을 미끼로 한 퇴직 핵심 인력의 유출이었습니다. 그 뒤를 협력사를 통한 유출, 해킹, 그리고 적대적 M&A가 이었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데이터는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기술 유출 범죄를 시도한 국가를 분석한 결과 전체의 74%가 단 하나의 국가, 바로 중국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명백한 의도를 가진 국가 차원의 전략이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숫자가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경제 전문가들과 함께 기술 유출로 인한 대한민국의 GDP 간접 손실 추정치를 계산해 보았습니다. 직접적인 피해액을 넘어 기술 격차 축소로 인한 시장 점유율 하락, 일자리 감소, 관련 산업의 붕괴까지 모두 고려한 수치입니다. 그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지난 5년간 수십조 원이 증발했다. 우리가 월드컵에 열광하고 드라마에 웃고 우는 평범한 일상을 보내는 동안 나라의 국부가 소리 없이 해외로 빠져나가고 있었던 겁니다. 이 차가운 숫자는 더 이상 이 문제를 외면해서는 안 된다는 강력한 경고였습니다. 수십조 원의 국부가 사라지는 동안 우리의 법은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저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법정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산업기술보호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기술 유출 사범들의 판결 기록을 모두 분석했습니다.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팔아넘긴 대가는 너무나 가벼웠습니다. 기술 유출 사범에게 선고된 평균 징역은 고작 2.7년에 불과했고 그나마도 집행유예로 풀려나는 경우가 허다했습니다.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것이 당연했습니다. 수백억, 수천억 원의 피해를 입히고도 불과 몇 년의 징역만 살면 되니 범죄자들에게는 남는 장사였던 셈입니다. 다른 나라들은 어떨까요? 미국은 경제 스파이법을 통해 기술 유출을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중범죄로 다룹니다. 유죄가 인정되면 수십 년의 징역형과 천문학적인 벌금이 부과됩니다. 실제로 중국 스파이에게 20년 이상의 중형이 선고되는 사례를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와 비슷한 처지인 대만은 더욱 강력합니다. 핵심 기술 인력이 해외 경쟁사로 이직하는 것을 법으로 엄격하게 제한하고 이를 어길 시 강력하게 처벌합니다. 기술이 곧 국가의 생명선이라는 인식이 법에 그대로 반영되어 있는 겁니다. 저는 국회에서 열린 법안 개정 청문회의 녹취록을 확보했습니다. 한 여당 의원은 이렇게 절규했습니다. 이래서는 나라의 미래를 통째로 도둑맞습니다. 법이 범죄를 막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조장하고 있는 꼴입니다. 그의 외침은 회의장에 공허하게 울려 퍼졌지만 법 개정은 여전히 지지부진했습니다. 기업들이 아무리 높은 성벽을 쌓아도 성문을 지키는 법이 이렇게 허술해서는 소용이 없습니다. 도둑에게 관대한 나라는 결국 모든 것을 잃게 될 것입니다. 이 단순한 진리를 우리는 언제쯤 깨닫게 될까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변화의 씨앗은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당하고만 있지 않겠다는 결연한 의지가 모여 거대한 반격의 서막을 열었습니다. 저는 삼성이 중국 수저우 공장을 완전히 철수한 직후 유럽 폴란드로 날아갔습니다. 그곳의 드넓은 평원 위에서 삼성은 유럽 시장을 공략할 거대한 배터리 공장 투자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생산기지를 옮기는 것을 넘어 중국 중심의 공급망에서 완전히 벗어나 새로운 판을 짜겠다는 선언이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의 행보는 더욱 역동적이었습니다. 저는 북미의 GM, 유럽의 폭스바겐, 그리고 중동의 자원, 부국들을 하나로 잇는 새로운 배터리 동맹을 구축하는 과정을 독점 취재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혼자 싸우지 않았습니다.
가치를 공유하는 파트너들과 연대하여 거대한 반중국 연합 전선을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인도네시아와 폴란드에 새롭게 세워진 차세대 생산 라인을 직접 방문했습니다. 그곳은 단순한 공장이 아니었습니다. 최첨단 자동화 로봇과 인공지능이 생산의 모든 과정을 관리하는 스마트 팩토리였죠. 한 기술 전략 설계자는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중국과 인건비로 경쟁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이미 패배한 싸움입니다. 우리는 완전히 다른 차원, 즉 기술 중심의 고부가 가치 전략으로 승부할 겁니다. 그의 눈빛에는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이것은 더 이상 개별 기업의 생존 전략이 아니었습니다. 정부와 기업, 그리고 연구기관이 하나로 뭉쳐 움직이는 팀 코리아의 국가 단위 전략 전환이었습니다. 용의 턱 밑에서 벗어나 이제는 용이 넘볼 수 없는 새로운 하늘에서 날아오르겠다는 담대한 도전. 그 장엄한 반격이 드디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새로운 활로를 개척하는 동안 한때 세계의 공장이었던 중국은 스스로를 고립시키는 길로 들어서고 있었습니다. 저는 글로벌 투자자들의 연간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했습니다. 거기에는 차이나 엑소더스, 즉 중국 탈출 현상이 뚜렷한 숫자로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지난 수년간 중국으로 향하던 막대한 규모의 외국인 직접 투자가 급격히 감소하고 오히려 자본이 썰물처럼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국제사회의 시선도 차가워졌습니다. IMF와 WTO는 최신 보고서에서 중국을 예측 불가능한 정책 리스크를 가진 국가로 언급하며 사실상 투자 위험국으로 분류하기 시작했습니다.